여기가 도대체 왜 후진국이냐고 제네바의 한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엔의 한 기구가 61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던 안건을 표결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강제로 끌어올리는 일이었죠. 그런데 정작 그 나라는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사양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면서요. 그러자 18개국 대표가 그 나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올라섰다고요. 중국은 필사적으로 막아섰고 평생 그 나라의 실패를 장담하던 일본 학자마저 결국 자기 학설을 꺾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잃었길래 세계가 먼저 나서서 한 나라를 강제로 끌어올려야 했을까요?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 영상은 여러 사건을 재미를 위해 각색한 소설 컨텐츠입니다. 그날 제네바의 회의장에서 저는 한 나라를 끝장내러 갔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특별이사회. 전 세계 18개국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죠. 둥근 원목 탁자 위에는 각국의 국기가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정중앙의 태극기. 천장의 조명이 그 깃발들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강제로 끌어올릴 것인가. 이 기구가 세워진 지 61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나라도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옮겨간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는 일은 더디고 드물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전례 없는 일이 표결대에 올랐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켈러인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부대표를 지냈고 통상협상만 30년을 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저를 만난 상대국 장관들은 저를 도살자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면을 벗기러 왔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을 떠날 때 저는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장석에는 엘레나 모랄레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누르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의사봉을 한번 두드리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이례적인 안건을 다룹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한 회원국의 그룹 재분류입니다. 우리 사무국은 지난 1년간 이 나라의 경제 지표를 검토했고 그 결과 더 이상 이 나라를 개발도상국 그룹에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걸 느꼈죠.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개발도상국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서 온갖 혜택을 챙겨온 세월이요. 그때 한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혜성.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양복은 잘 다려져 있었지만 어딘가 낡아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자기 쪽으로 당겼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죠.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변명이겠죠.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익숙한 노래요. 그런데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한 가지는 맞췄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그의 영어는 또박또박했지만 느렸습니다. 저희는 이 격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저 수법이군. 25년 동안 써먹은 바로 그 수법. 하지만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떨고 있는 손을 탁자 밑으로 감추고 있었다는 걸 그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모랄레스 의장이 발언권을 열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가진 대표는 발언하십시오.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명패 앞에 버튼을 눌렀고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미국 대표, 발언하겠습니다. 회의장의 시선이 이번엔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의 무게를 즐겼습니다. 30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단련된 감각이었죠. 저는 한국 대표의 겸손에 박수를 보내고 싶군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숫자를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숫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은 자국 시장을 지키기 위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근거로 농산물에 엄청난 관세를 매겨왔습니다. 인삼에 862%, 마른 대추에 410%, 쌀에 489%. 저는 손에 든 서류를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외국산 인삼 한 뿌리가 1,000원이라고 칩시다. 한국 세관을 통과하는 순간 거기에 8,600원이 더 붙습니다. 수입 자체를 막아버리는 장벽이죠. 이게 가난한 나라가 하는 일입니까? 몇몇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한국의 대기업들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과 조선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농민이 약하다며 빗장을 걸고 다른 쪽에서는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고요. 저는 이걸 이중장부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25년간 가난한 척하면서 부자의 권리를 누려온 겁니다. 저는 정혜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그 장부를 덮을 시간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러니 선진국답게 책임을 지십시오. 저는 이 격상에 찬성합니다. 다만 박수를 보내려는 게 아니라 청구서를 내밀려는 겁니다. 회의장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드문드문 터졌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사냥감을 구석으로 몬 사냥꾼의 기분이었죠. 그때 제 오른쪽 두 자리 건너에서 누군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중국 대표 왕레이였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비싼 양복에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죠. 그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어딘가 미끈거린다고 느꼈습니다. 켈러엠 부대표의 말씀,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왕레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바로잡아야겠군요. 미국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키자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성급하다고 봅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냉전 시기에 미국의 원조를 받았고 마침 제조업이 호황이던 시절에 올라탔죠. 거품입니다. 곧 꺼질 거품이요. 그런 나라에 선진국이라는 간판을 달아주면 우리 기구의 기준 자체가 우스워집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는 건 좋았지만 그의 논리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끌어올리지 말자고 하면서 한국을 처벌하자는 제 주장에는 묘하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이 개발도상국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저는 그때 그 이유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죠. 한국이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가는 선례가 생기면 똑같이 개발도상국 혜택을 누리던 어떤 큰 나라가 곤란해진다는 걸요. 왕레이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와 고령화 지표를 보면 이 나라는 10년 안에 추락할 겁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떠 있었죠. 하지만 그 그래프의 출처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한국을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정혜성을 봤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탁자 위에 가만히 모으고 있었죠. 마치 자기가 받아야 할 매를 묵묵히 맡고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다시 한번 마이크를 켜려 했습니다. 한국을 한 번 더 몰아붙일 생각이었죠. 그때 일본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후지타 마사오. 63세의 경제학자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지타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논문을 한 편 썼습니다. 제목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라들이었죠. 그 논문에서 저는 한국을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임금이 너무 빨리 올라서 값싼 노동력으로 경쟁할 수도 없고 기술력은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해 결국 그 자리에 멈출 거라고 썼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결론을 3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올리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 학자로서 제 학문적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든든한 우군이 둘이나 생겼군. 도살장의 문이 닫히고 있다고요. 세 사람이 한국을 둘러쌌습니다.
처벌하려는 미국, 끌어내리려는 중국, 무시하는 일본, 그리고 그 한가운데 고개를 숙인 한국 대표 한 명. 저는 그게 처형식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을 든 사람은 회의장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토마스 린드그렌, 스웨덴 출신의 사무국 선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죠. 그는 대표가 아니라 사무국 직원이었기 때문에 표결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건의 자료를 1년간 직접 만든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모랄레스 의장이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드그렌 박사, 발언하십시오. 린드그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두꺼운 보고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고서가 탁자에 닿는 묵직한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여러 대표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1년간 검토한 자료를 먼저 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는 회의장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왕레이 대표께서는 한국이 운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거품이라고요. 후지타 박사께서는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멈출 거라고 하셨습니다. 켈러엠 부대표께서는 한국을 이중장부의 나라라고 부르셨고요. 그가 보고서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놀란 건 그런 분석들과 정반대되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원래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한 세대 전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72달러였습니다. 72달러요. 당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보다도 가난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됐고 국민은 굶주렸으며 나라 살림은 외국의 원조로 겨우 버텼습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8,000달러입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고요. 한 세대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가 된 겁니다. 왕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빠르게 성장한 나라야 많죠. 린드그렌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왕레이 대표. 그게 핵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가난한 나라에서 중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는 104개국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단 9개국 뿐입니다. 나머지 95개국은 중간에 멈췄습니다. 임금은 올라서 더는 싸게 경쟁할 수 없고 기술은 선진국을 못 따라잡아 그 자리에 갇혀버린 거죠. 이걸 중진국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후지타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자기가 30년 전에 쓴 바로 그 단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9개국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그 관문을 통과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펜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린드그렌이 보고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 자료였습니다. 그는 잠시 호흡을 골랐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팽팽해지는 게 느껴졌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원조를 받는 나라가 있고 원조를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받고 부유한 나라는 주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뀐 나라는 단 한 곳뿐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단 하나의 사례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회의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는 걸 느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무언가가 지나갔죠. 저는 30년간 한국과 협상을 해왔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왕레이가 황급히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건 과장된 해석입니다. 원조 액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상징적인 수준이겠죠. 린드그렌은 차분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왕레이 대표, 한국의 원조 예산은 작년에 5조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단 1년 만에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증가율은 선진국 공여국 모임의 회원국 중에서 1위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자기가 부유해진 만큼 가난한 나라를 돕는 책임을 매년 더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왕레이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다시 들어보이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멈칫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피 르메르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그날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료만 들여다보던 사람이었죠. 린드그렌 박사.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숫자들이 정말 검증된 자료입니까? 출처가 확실한 겁니까? 네. 린드그렌이 답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한국이 신청한 자료도 아닙니다. 우리 기구의 사무국이 1년간 독립적으로 검증한 자료입니다. 소피 르메르는 한참 동안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저 숫자가 전부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손에 든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을 처벌하기 위해 제가 준비해온 그 서류를요. 그 안에는 한국의 높은 관세, 한국의 흑자, 한국의 무역 장벽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72달러에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조사했지, 한국이 무엇을 견뎠는지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사냥꾼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처음으로 제가 든 총이 어딘가 잘못된 곳을 겨누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경력의 통상 매파가 숫자 몇 개에 흔들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정혜성이 다시 일어났을 때 저는 또 한 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린드그렌의 자료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린드그렌 박사님의 호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은 운이 좋았던 결과일 뿐입니다. 저희 국민은 아직도 힘듭니다. 저희 농민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결코 선진국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더 대단해 보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작은 성과도 부풀리고 없는 실적도 만들어내죠. 제가 30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본 건 전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세계가 직접 검증한 자기 나라의 성취 앞에서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낮아지려 하고 있었죠. 저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25년간 써먹은 수법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저 남자는 진심으로 자기 나라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사람은 자기 나라를 이토록 깎아내리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그날 회의장에서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모랄레스 의장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회의장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모였죠. 흥미롭군요. 한쪽에서는 이 나라를 끌어내리려 하고 정작 당사국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정혜성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72달러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정혜성 대표, 당신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걸어온 길을 직접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혜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걸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혜성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제 나라를 이해하실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2세대 전, 제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을 때입니다. 제 아버지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하면 그중 절반 이상을 땅 주인에게 바쳐야 했죠. 우리 가족 입에 들어가는 건 늘 부족했습니다. 그는 잠시 호흡을 골랐습니다. 제 고향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작년 가을에 거둔 쌀은 이미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았죠. 그 사이에 2-3달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산처럼 높고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이었습니다. 소피 르메르가 자료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기가 오면 어머니는 산에 올라가 나무 껍질을 벗겨왔습니다. 소나무 속껍질을요. 그걸 물에 불리고 삶아서 죽처럼 끓였습니다. 저는 그걸 먹고 자랐습니다. 흙을 파서 칡뿌리를 캐 먹기도 했죠. 그 시절 제 또래 아이들은 다들 배가 볼록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손에 든 펜을 가만히 내려놨습니다. 제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막내 동생이었죠. 정혜성의 목소리가 한번 끊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8살이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그해 보릿고개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동생이 며칠을 앓았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죠. 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등에 업고 밤새 마당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동생은 어머니 등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회의장에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나 흰쌀밥 한 번만 먹어보고 싶어. 그게 동생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흰쌀밥 한 그릇이요. 그걸 못 먹여서 저는 동생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죠. 30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단 한 번도 느껴 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정혜성은 두 손으로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묻습니다. 왜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우기느냐고요. 켈러엠 부대표께서는 그게 계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중장부라고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부대표님, 저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흰쌀밥 한 그릇을 못 먹고 죽은 제 동생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기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 나라를 부자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눈에는 아직도 그 봄의 마당이 보입니다. 동생을 업고 밤새 돌던 어머니의 등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굶주렸기에 부유함을 입에 담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회의장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피 르메르의 눈가가 젖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캐나다 대표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팔짱을 낀 채 천장을 올려다봤죠. 그때 그 침묵을 깨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왕래이였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정말로요. 그의 입가에는 옅은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경제회의장입니다. 눈물을 짜내는 연극 무대가 아니고요. 가난한 나라치고 슬픈 이야기 하나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있고 동남아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연을 들고 오면 다 선진국으로 올려줍니까? 데이터로 이야기하자고요. 죽은 동생 이야기 말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대표가 왕래이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30년간 험한 협상장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거친 말도 비열한 술수도 숱하게 봤죠. 하지만 방금 막 동생의 죽음을 이야기한 사람 앞에서 그걸 연극이라고 부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왕래이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정혜성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답했죠. 왕래이 대표님, 맞습니다. 슬픈 사연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연만으로 자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린드그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왕래이 대표, 정혜성 대표는 사연으로 자격을 주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자격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말씀하셨으니 좋습니다. 데이터로 이야기하시죠. 다만 이번엔 출처가 분명한 데이터로 말입니다. 왕래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소피 르메르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모랄레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안건이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나라의 분류를 바꾸는 서류 작업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정혜성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의 태도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더 대단해 보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나라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자기를 더 낮춰야 하는군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서 오히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린드그렌 박사님, 자료를 계속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 회의장에서 한국 편으로 처음 돌아선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18명 중 1명. 하지만 그 한 명이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린드그렌이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답해보죠. 왕래이 대표께서는 한국이 운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똑같이 가난했던 다른 100여 개 나라는 왜 운이 좋지 않았을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 가난해서 출발하던 시절, 세상에는 사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조업의 사다리입니다. 가장 아래 칸은 섬유였습니다. 옷을 만들어 파는 일이죠. 기술이 없어도, 자본이 없어도 사람만 부지런하면 올라설 수 있는 칸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허공에 계단을 그리듯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그 첫 칸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섬유에서 번 돈으로 철강을 시작했습니다. 철강에서 번 돈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죠. 배를 만들며 쌓은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반도체의 칸까지 올라섰습니다. 한 칸, 한 칸 쉬지 않고요. 후지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린드그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다리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올라가던 시절에는 그 계단이 존재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섬유부터 시작해 한 칸씩 밟고 올라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장 아래 칸인 저가 제조업 시장은 이미 다른 거대한 나라가 통째로 장악했습니다. 새로 올라오려는 가난한 나라는 첫 칸에 발을 디딜 자리조차 없습니다. 기술 격차는 더 벌어졌고 인구는 늙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중진국들은 그 자리에 갇혀버린 겁니다. 소피 르메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사다리가 아직 있던 시절에 태어나서 그 사다리가 사라지기 직전에 전력을 다해 올라간 마지막 주자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린드그렌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있었다는 게 행운이라면 그 사다리를 단 한 칸도 쉬지 않고 끝까지 올라간 건 행운이 아닙니다. 그건 한 나라가 두 세대 동안 잠을 줄여가며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같은 사다리 앞에 섰던 다른 나라들은 두세 칸 올라가다 멈췄습니다. 한국만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젊은 협상관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그 공장이 너무 낡고 초라해서 비웃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뭘 만들겠냐고요. 그런데 그 공장의 불은 새벽 3시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교대로 밤을 새우며 일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그 불빛을 보고도 아무 의미를 잃지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 불빛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사다리를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는 한 나라의 발버둥이었습니다. 호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린드그렌 박사, 그렇다면 한국이 마지막 주자라는 건 한국 다음으로 그 관문을 통과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린드그렌이 답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중진국 반열에 오른 104개국 중에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단 9개국입니다. 그리고 그 9개국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그룹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이후로는 그 관문을 통과한 나라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다리가 사라졌으니까요. 호주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단순히 부자 나라가 아니군요. 인류가 만들어낸 다시는 보기 힘든 사례라는 거네요. 회의장에서 몇몇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헤아려 봤습니다. 소피 르메르, 호주 대표, 캐나다 대표, 그리고 또 한 명. 한국 쪽으로 기우는 사람이 넷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왕래이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태블릿을 집어들었죠. 잠깐만요. 왕래이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사다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를 다시 보십시오. 한국의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이 나라는 10년 안에 무너집니다. 그러니 지금 선진국으로 격상하는 건 가라앉는 배에 비싼 깃발을 다는 격입니다. 그는 태블릿의 그래프를 다시 들어보였습니다. 빨간 선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래프였죠. 린드그렌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왕래이 대표, 그 그래프 말입니다. 출처가 어디입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왕래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건 신뢰할 만한 연구기관의 자료입니다. 어느 기관입니까?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국제적인 경제 분석 기관입니다. 이름이요, 대표님. 기관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왕래이에게 쏠렸습니다. 왕래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게 보였죠. 그건 지금 당장 밝히기 어렵습니다. 자료에 보안 문제가 있어서요. 저는 그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간 협상장에서 저는 저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출처를 못 밝힌다는 건 출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안 문제라는 건 만들어낸 자료라는 뜻이고요. 린드그렌은 차분히 자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죠. 한국의 가계부채와 고령화는 분명 한국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그래프처럼 10년 안에 무너진다는 분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검토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은 한국이 그런 과제를 안고도 고소득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쪽입니다. 대표님의 빨간 선은 제가 아는 어떤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왕레이가 발끈했습니다. 그건 박사님의 해석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린드그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자료에는 출처가 있고 대표님의 자료에는 출처가 없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회의장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왕레이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처벌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 한국을 깎아내리는 건 제 목적에 맞았죠. 그런데 왕레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국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격상시키지 말자고 개발도상국 자리에 그대로 두자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구가 세워진 지 61년. 그동안 단 한 나라도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옮겨간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 한국이 그 최초의 사례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례가 생기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가 충분히 부유해지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의 혜택 뒤에 숨을 수 없다는 선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세계 두 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면서도 여전히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며 온갖 혜택을 챙기고 있는 어떤 거대한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도 똑같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저는 천천히 왕레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국을 막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거였죠. 한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순간 다음 차례는 중국이 될 테니까요. 그는 한국이라는 둑이 무너지면 자기 나라가 누리던 혜택의 강물이 함께 빠져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깨달음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레이의 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린드그렌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제기관 중 한 곳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그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제는 중진국 함정입니다. 전 세계 104개의 중진국이 어떻게 그 함정에 갇혀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단 한 나라만이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장의 슈퍼스타. 그 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이 한 세대 만에 이뤄낸 도약을 다른 중진국이 똑같이 따라하려면 약 60년이 걸릴 거라고요. 한국은 그걸 22년 만에 해냈습니다. 60년 걸릴 길을 22년에요. 3배 가까운 속도입니다. 호주 대표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평생 걸려도 못 가는 길을 한국은 한 세대 안에 주파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후지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보고서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린드그렌이 보고서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후지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의장이 그를 지켜봤죠. 그의 손가락이 페이지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후지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건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건 제가 30년 전에 쓴 논문과 정확히 반대되는 결론이군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후지타는 천천히 보고서를 내려놨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죠. 임금은 오르고 기술은 못 따라가니 그 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그 결론을 3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제 논문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정을 뛰어넘은 유일한 슈퍼스타가 됐죠. 저는 후지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두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자기 학설이 무너지는 고통, 그리고 학자로서 진실 앞에 서야 한다는 양심. 그 둘이 그의 얼굴 위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왕레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후지타 박사, 보고서 하나에 흔들리시는 겁니까? 학자라면 더 신중하셔야죠. 후지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레이를 바라봤습니다. 왕레이 대표. 저는 30년간 한국이 실패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한국을 깎아내릴 이유가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죠. 제 자존심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실렸습니다. 학자는 자기 학설보다 진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학자가 아니죠. 저는 오늘 제 30년 학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한국은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함정을 뛰어넘었습니다. 회의장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한국 쪽으로 기우는 사람들을 다시 헤아려 봤습니다. 소피 르메르, 호주 대표, 캐나다 대표, 그리고 이제는 일본의 후지타까지.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다른 대표들이 더해졌죠. 18명 중 10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국이 실패한다고 주장하던 일본 학자가 그 한국을 위해 자기 학설을 꺾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왕레이만이 여전히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자 왕레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 한국에 감동했다고 칩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한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자기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당사국 본인이 거부하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강제로 올립니까? 정혜성 대표,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보시죠. 한국은 선진국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정혜성이 또 자격이 없다고 답하면 왕레이는 그걸 빌미로 격상안을 무산시킬 생각이었죠. 당사국이 거부하니 통과시킬 수 없다고요. 정혜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나라가 선진국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 보릿고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왕레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패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표, 발언하겠습니다. 회의장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정혜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국을 끝장내러 왔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가면을 벗기려 했고 청구서를 내밀려 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이중장부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까지의 제 생각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30년간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흑자, 한국의 관세, 한국의 무역 장벽 의료.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이 무엇을 견뎠는지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혜성을 바라봤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있는 나라가 72달러에서 시작해 이제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제 청구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왕레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왕레이 대표, 당신은 출처 없는 그래프를 흔들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연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사국이 겸손하다는 이유로 그 겸손을 무기 삼아 진실을 묻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믿어서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 다음 차례가 당신 나라가 될까봐 두려운 겁니까? 회의장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왕레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모욕입니다. 모욕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61년간 단 한 나라도 궤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이 그 최초가 되면
충분히 부유해진 나라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 뒤에 숨을 수 없다는 설레가 생깁니다. 당신은 한국을 막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 설레가 두려운 겁니다. 당신은 한국 대표의 죽은 동생 앞에서까지 자기 나라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왕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이 몇 번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흔들던 태블릿이 이제는 그의 손에서 힘없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회의장의 누구도 그를 편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정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살자라는 별명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협상장에서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 위에 서서 누군가를 무는 짐승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처벌하는 것과 거짓말로 한국이 이룬 것을 묻어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후자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혜성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정혜성 대표,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진실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마저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죠. 30년간 협상장에서 늘 이기는 쪽에 섰던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제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모랄레스 의장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죠.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곧 표결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켈러엠 부대표가 정혜성 대표에게 하려던 이야기를 마저 듣고 싶군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한가운데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정혜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한가운데 여전히 고개를 숙인 정혜성이 있었죠.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혜성 대표, 아까 제가 진실을 하나 말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30년간 협상장에서 늘 상대를 몰아붙이기만 하던 제 목소리가 그날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당신은 오늘 내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음속 보릿고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흰쌀밥 한 그릇을 못 먹고 죽은 동생을 잊을 수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또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짊어진 무게였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회의장의 풍경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나라가 자기는 충분히 대단하니 더 높은 자리를 달라고 떼를 씁니다. 자격을 부풀리고 없는 실적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를 의심하고 검증합니다. 저는 30년간 그런 광경만 봐왔습니다. 저는 다시 정혜성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입니다. 세계가 직접 검증한 자료를 손에 들고 당사국에게 제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끝까지 자기를 낮추는데 18개 나라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올라섰다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회의를 평생 처음 봅니다. 소피 르메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성 대표, 당신은 자꾸 묻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을 선진국으로 올리려 하느냐고요. 그러니 이번에는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가 왜 후진국이냐고. 도대체 한국이 무엇이 부족해서 아직도 후진국이라는 겁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72달러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인당 소득 약 38,000달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60년 걸려도 못 가는 길을 한국은 단 22년 만에 주파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인류, 역사상 단 하나뿐인 나라입니다. 흰쌀밥 한 그릇이 없어 아이를 잃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5조 원이던 원조 예산을 단 1년 만에 7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 증가율은 부자 나라들의 모임에서도 1위입니다. 저는 정혜성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정혜성 대표, 당신의 동생은 흰쌀밥 한 그릇을 못 먹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굶주림 위에서
당신의 나라는 세상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의 나라는 후진국이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는 가난을 이기고 다시 손을 내미는 단 하나의 나라입니다. 회의장에서 누군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동의의 표시였죠. 그러자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후지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저는 30년간 한국이 실패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말합니다. 켈러엠 부대표의 말이 옳습니다. 저는 평생 틀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아는 그 어떤 경제학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학자로서 이 격상에 찬성합니다. 소피 르메르도 일어섰습니다. 프랑스도 찬성합니다. 호주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호주도 찬성입니다. 캐나다 대표가 그리고 또 다른 대표가 차례로 일어섰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가 회의장에 연이어 울렸죠. 마치 파도가 번지듯 한 사람씩 일어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오직 한 사람, 왕레이만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신있게 흔들던 태블릿은 탁자 위에 엎어져 있었죠. 그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를 편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이미 회의장의 공기는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랄레스 의장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중국 대표,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왕레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중국은 표결에 기권하겠습니다. 회의장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건 패배의 선언이었습니다. 끝까지 거짓 자료를 흔들고 죽은 아이를 조롱하고 자기 나라의 계산기를 두드리던 사람이 결국 단 한 사람의 지지도 얻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군 겁니다. 저는 그를 보며 통쾌함보다는 차라리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진실 앞에서 끝까지 거짓을 붙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모랄레스 의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표결 결과를 선언합니다. 기권 한 표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찬성했습니다. 따라서 본 이사회는 대한민국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재분류할 것을 의결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 글자씩 또박또박 덧붙였습니다. 이 기구가 세워진 지 61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옮겨간 나라는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의사봉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장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혜성을 봤습니다. 그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였죠.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손을 내렸을 때 그의 두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세계가 직접 검증한 자료 앞에서도 동료들의 박수 앞에서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개 나라가 한 목소리로 그의 나라를 끌어올린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의 모국어였죠. 그래서 저는 그 뜻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단어만은 통역을 통해 제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막내야,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 아이들한테 밥을 먹인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간 협상장에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제가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대표들이 하나둘 정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피 르메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지타가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죠. 평생 한국이 실패한다고 가르친 노학자가 그 한국의 대표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왕레이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정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죠. 정혜성 대표, 저는 당신을 끝장내러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배워가는군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부대표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의 다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가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한국은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리죠. 당신의 나라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개를 숙였던 거고요.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다시 물기가 어렸죠. 저는 그날 회의장을 나서며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문득 30년 전 한국의 그 낡은 공장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3시에도 꺼지지 않던 그 불빛을요. 그때의 저는 그 불빛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흰 쌀밥 한 그릇을 위해 잠을 줄이던 사람들의 약속이었다는 것을요.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가장 빠르게 일어섰고 이제는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는 그 나라가 신청하기도 전에 먼저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양하는 그 나라를 강제로 끌어올렸습니다. 도대체 한 나라가 얼마나 멀리 왔길래 세계가 먼저 나서서 너는 이미 선진국이라고 선언해야 했을까요? 저는 그날 한 나라의 가면을 벗기러 갔다가 가면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그저 굶주림을 이겨낸 한 민족의 진짜 얼굴이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72달러에서 시작해 세계가 강제로 끌어올려야 했던 단 하나의 나라요. 그러니 혹시 오늘 하루가 힘드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원래 흙을 파먹으면서도 끝내 고개를 들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끝장내러 제네바에 갔다가 평생의 생각이 송두리째 바뀐 미국 협상가 로버트 켈러엔의 이야기였습니다. 72달러에서 시작해 세계가 끝내 강제로 끌어올려야 했던 단 하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흙을 파먹으면서도 끝내 고개를 들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 사실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이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자부심이 큰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